저는 뭐 가치주 성장주 나누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결국 주주 환원을 통한 가치주가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좀 편견을 좀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고 변화의 수혜를 반드시 입어야만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자본적 질이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한국투자 중소밸류펀드 펀드 소개 내용을 보니까 예측의 영역인 PER보다는 기업의 실제 현황을 반영한 PBR 중심으로 투자한다. 요거는 이제 어떤 말씀이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향후 기업들이 항상 얼마를 매출과 이익을 얼만큼 벌까는 다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가치보다 물론 수익 가치가 중요한데 그 문구에서 함의하는 것은 이제 그 회사가 쭉 쌓아왔던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북밸류에서 인정을 해주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과거에는 좀 투자자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요소였을 수도 있는데 네. 특히 지금같이 매크로가 바뀐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건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 시가총액이 한 5천억짜리 기업인데 순연금이 5천억이 있어요. 뭐 돈도 500억에서 100억씩 500억에서 1000억씩 벌어요. 네. 그렇게 보면 그 기업은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연금을 무시했어요. 가치평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약간 그거잖아요. 그걸로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주들한테 뭐 환원하거나 그렇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이익 배분을 못 받는 상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금고 안에 네. 금덩이 잔뜩 들여놓으면 뭐하냐. 다른 사람들 그 열어서 구경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걸. 네네. 그래서 저평가를 받아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다. 금리가 1%일 때는 예. 그 기업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예. 사실은 뭐 1000억이 있어도 1%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국채나 예금만 넣어놔도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어떤 가치나 자산 가치를 생각을 할 때 금리가 낮았을 때는 그 가치가 안 보이다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이제 ROE가 올라가는 거죠. 어떤 바뀐 매크로 환경에서는 불리한 기업과 유리한 기업이 있는데 불리한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익 가치가 약하거나 네. 아니면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이자 비용 부담이 크거나 네. 그런 기업들은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인력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럼 또 그런 기업들은 뭐 BW나 CB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주 가치는 또 훼손이 되고 그렇죠. 그 물량이 시장에서 실제로 매도로 나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고 북밸류를 볼 때 결국에 순유동자산 가치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PBR이 몇 배다. 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아요. PBR이 몇 배다. 이거는 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유동자산 가치가 얼마다라는 게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 ROE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M&A나 어떤 신사업을 벌이기 좋거든요. 네. 자기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이 불안전한 매크로 환경에서는 사실 굉장히 안전한 거죠. 순유동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말고 네. 동산인데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산.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 등가물이나 아니면 네. 금융상품이라든지 단기간에 바로 또 이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의 총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기준금리가 뭐 그럴 일은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뭐 패드가 갑자기 기준금리를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뭐 기준금리를 10%를 올렸다라고 네. 하면 보통 기업들은 거의 이제 죽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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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가 10%면은 어떻게 그 기업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가지고 마진을 그렇죠. 남기겠습니까? 네. 근데 순연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밸류의 어떤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북밸류라 함은 PBR이 아니라 순유동자산 가치이고 이 그 순유동자산 가치가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금고 안에 갇혀있던 돈이었다고 생각하면 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주주 환원의 흐름에 의해서 사실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도 ROE 이야기하고 순자산 가치 많은 뭐 현금 부자 기업, 네. 시총보다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많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똑똑똑해서 저희 주주입니다 그러면은 주주가 뭔데? 배당이 뭔데? 문을 안 열어주죠. IR이 뭔데? 그런 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PBR 0점 몇 배 기업들이 있는 거고 네. 해왔던 것 아닙니까? 또 대주주들만의 어떤 구중궁궐 구축해놓고 네. 요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어떤 한국 기업들을 투자할 때 어떤 자산 가치가 많아도 그게 주주와 같이 분배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었잖아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저평가까지 다 만들어낸 셈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그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 환원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 거죠. 정부가 있고 네. 기업이 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체 모두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이 동력 장치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투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투자들의 어떤 활동들이 최근에 보셔서 워낙 여기도 네. 전문가분들도 나오시고 변호사분들도 나오시고 워낙 박식하신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와이스트릿에서 이미 많은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나 그런 변화들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더라도 뭐 SM이라든지 네. 금융지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주의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주주 환원에서 지금 이 와이스트릿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주주의 어떤 가치를 제고시키는 네. 주주의 권리를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컨텐츠인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깜깜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1980년도 때 워낙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을 많이 시작했고 예. 일반 주주들의 어떤 주주 제한들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미국도 사실은 뭐 자사주 소각 잘 안 했어요. 자사주 소각하라고 하면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아,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도 똑같았습니다. 소각을 안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저도 일화로서 들은 거지만 1960년대 때였던 거예요. 저희 자동차 만드는 포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창업주가 살아있을 때 예. 포드가 이제 자사주 뭐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니까 저희랑 똑같았대요. 대답이. 당신 우리 회사 몇 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얼만큼 잘 아는데 네. 그 권한이 왜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아. 우리는 이사회라는 것도 있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저항감이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계속 투자자들과 언론과 이런 것들이 인식이 바뀌는 거죠. 분명 주주라고 하면은 저희가 비례적으로 의결권과 이익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의 차별 없이. 근데 그것들이 안 지켜졌던 것들이 사실 한국 시장인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무브먼트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마 초기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빨리 안 변하잖아요. 네. 빨리 안 변하지만 그 변화를 이렇게 촉진시켜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먼저 행동으로 나서는 네. 액션을 하는 형님들이 먼저 이제 앞에 나서는 거고. 예, 그렇죠. 최대 주주를 최대한 불편하게 하고 약점 있으면 양점을 공략하고 네. 기업의 치부를 건드는 행동주의 펀드가
초반에는 먼저 선행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행동주의 펀드로 이슈를 일으켜서 주가가 변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근본적인 변화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주주들이 같이 향유하게 되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게 근본적인 거고 네. 네. 결국 어떤 부동산 자산 가치주가 움직일 거야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기업이라면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제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면 사실 투자자들도 실질적으로 이 수익률이 결국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게 사실은 큰 흐름인 거고 행동주의 펀드는 거기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사회적 변화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도 사실은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늘상 얘기했던 게 금융 선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결과물이 크지 않았었는데 최근 보면은 더 이런 어떤 변화들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저희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님 출연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 저는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던졌거든요. 이윤수 국장님, 저 이대호 기자인데요. 저 와이스트리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사실 큰 기대 안 했어. 네. 근데 나오신다고. 그만큼 지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를 위해서 또 그걸 정책적으로 많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도 그냥 어떤 아젠다를 설정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무역 수지 특히 대중무역에 있어서 무역 수지가 엄청 적자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반도체 경기가 좀 잠깐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말하기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무역 수지 대중무역 수지 이 흑자를 쭉 유지했었고 한 달 정도 잠깐 이렇게 금융위기나 이럴 때 한 달 정도 잠깐 적자로 돌아서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계속 매달 적자인 거는 처음인 거거든요. 거의 이제는 구조적으로 대중국 적자 구조가 네.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지 못하고 적자로 계속되면 계속 재정 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그렇죠. 이런 그 안 좋은 사이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거랑 두 번째로는 워낙 국민연금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우리 고갈된다. 이거 어떻게 아. 운영 잘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도 주주환원을 통해서 충분히 아. 수익을 가져오고 외국인 투자들도 충분히 유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무역 수지도 적자인 마당에 외국인 투자 자본적으로 네. 더 들어와야 되는 어떤 정부의 과제가 실제로 있는 거고 네.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결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금융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선진 지수 편입, 네. 뭐 주식시장에서는 MSCI 선진 지수 편입이랄지 채권 쪽에서는 뭐 WGBI 채권 지수 편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배당 절차를 선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도적으로 좋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배당 수익률 3% 받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매력이야?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배당 수익률을 무시하시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냥 내가 매매해서 3% 벌고. 예, 오늘 하루 투자해서 3%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1년 기다려서 배당 수익 3% 받아야 돼? 네. 근데 이제 사실 배당 수익률과 투자를 했을 때 캐피탈 게인은 사실 다른 영역인데 네. 그걸 그렇게 좀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소평가의 이유 중에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깜깜이 배당? 내가 얼마 네. 받을지도 모르는데 주주가 돼가지고 그것도 몇 달 뒤에 발표되고 실제로 받는 거는 4월 달에 그렇죠. 저희가 수치를 하게 되잖아요. 투자는 12월 달에 했는데 최근에나 조금 아마 입금되고 계실 거예요. 예. 네, 4월 그렇죠. 한 둘째 주쯤. 4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이제 거의 예. 4월 말까지 이제 배당이 쭉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어떤 투자로서의 모멘텀이 약했는데 이제는 내가 얼마 받을지를 알고 그 배당을 선택해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 서프라이즈가 주가로 정확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게 결국 그 배당을 정하는 게 주총 전후로 주총에서 주로 정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주주 환원에 대한 열망이 클 때 어떤 행동주의 펀드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많은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해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게 배당 모멘텀까지 결국 이제 매년 3월 말 전후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당 어떤 절차의 선진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게 주주 환원과도 모멘텀에 연결돼 있다. 시기적으로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계속 그런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적 분할을 했었을 때, 물적 분할을 했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든지 의무 매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변하게 만드는 또 다른 톱니바퀴라는 거죠. 그 기업들이 안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두 번째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제도적 변화. 그러니까 투자자와 네. 정부와 네. 투톱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아예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끔 규칙으로 네.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 그런데 세 개 축. 네. 투자자, 정부, 기업. 네. 제일 중요한 건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소각해야 되는 기업이 네. 그렇죠. 뭐 M&A 할 때 뭐 의무적으로 뭐 50%까지도 지분을 이제 사들여야 되는 그런 최대 주주가 네. 생각이 이제 거기서 바뀌어야 돼야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의 내부적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기업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직하게 정말 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셨다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는 가치 투자 같은 건 안 해. 이렇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내가 3년 장기 투자했는데 뭐 그동안 받은 배당과 합쳐봐야 얼마 꼴랑 되지도 않고 네. 날 주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멀리 한 3시간 운전해서 주총 갔더니 10분 만에 주총 끝나고 네. 그런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 과거였고 지금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창업주 혹은 1세대 기업 경영인들이 결국에는 은퇴를 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정부가 제도를 줘도 기업이 선택을 안 하면 투자자로서 말짱 꽝인데 네.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생긴 겁니다. 그 유인책은 결국에는 세대 교체예요. 그리고 그 세대 교체되는 뭐 1세에서 2세로 2세에서 혹은 3세로 넘어갈 때 틈이 벌어지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 굉장히 강력한 틈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 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 말인데 전제 조건이 창업주 혹은 1세대가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근데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 창업주 뭐 30년이든 업력이 50년이든 70년이든 그 업력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오너가 70대에서 80대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실제로 나이대들이. 네. 근데 70, 80대들이 이제 경영권을 이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두 가지 선택인 거죠. 자식한테 승계를 하든가 아니면 자식이 안 하든지 아니면 자식이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 PF에 매각을 해야 되든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경영권 승계를 할 때 편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뭐 회사 하나 세워가지고 아들 명의로 해서 일감을 몰아줘서 그 아들의 회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 현상. 근데 지금은 안 돼. 굉장히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분리형 BW를 통해서 지분을 높이는 방법, 시비를 남발해서 그걸 리픽싱을 이용해가지고 지분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 이 3대 편법이 이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뭐 딴짓 하다가 사실은 이제 뭐 대기업 총수들도 이렇게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해서 책항하는 걸 봤기 때문에 철컹철컹. 예. 이제 그런 행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거는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정면 돌파라고 하면은 일단은 배당을 늘려야 돼요. 자식한테 승계를 하든 PF한테 매각을 하든 결과치는 똑같은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식한테 승계를 하는 경우에 네. 70대 80대인데 한두 해 배당을 준다고 해서 증여세를 낼 만한 돈이 나오나요? 어렵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단위로 계획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퇴진하기 전에 준비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전에 사전적으로 5년 10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너 나이들이 70대에서 80대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벌어진 현상은 일단 배당을 많이 늘려서 네. 승계를 위한 세금용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나서
승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2세로 넘어올 거잖아요. 네. 2세나 3세로 넘어왔었을 때 사실은 이 세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배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많이 지속이 됩니다. 음.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속 이후에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본 효율화가 일어나고 네. 두 번째로는 자산 효율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자본 효율화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 성향의 상승도 있지만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빈번해집니다. 예. 그 이유는 약간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몇십 년 동안 해서 이뤄낸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뭐 수년금을 1,000억을 쌓아놨다고 치죠. 네. 근데 그 돈이 사실은 지분 100%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분 20-3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100% 회사처럼 경영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회를 장악했으니까요. 황제 경영. 예,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행했던 그런 행위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결국에는 1세대 창업주들이 2세한테 넘겼었을 때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때 2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뤄낸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아버지 세대 때 이뤄낸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지분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좀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려면.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되게 쉬운 거예요. 1세대는 그게 너무 하기 어려웠어요. 왜? 네. 100% 내 돈 같았으니까. 예. 2세는 내가 이룬 게 아닌데 나는 지분을 올려서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돼. 근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네,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런 어떤 또 자본 효율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자산 효율화도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다음 세대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영업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요. 예, 영업 자산이 아닌 그런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또 신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2세들은 보고 배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1세대랑 너무 많이 달라요.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네트워크도 다 그쪽이거든요. 네. 신규 산업, 신규 아이템, 네. 세상 최근 바뀌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뭐 철강에서 50년 했고 뭐 방직에서 50년 했는데 아버지를 뛰어넘는 내가 철강 왕이 되겠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방직 왕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다음 세대 경영자는 이 세상에 거의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산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주특기도 아니고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심 자산이나 비영업 자산을 매각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물론 회사에 충분한 자금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사업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일련의 제가 말씀드린 지배 구조가 변화하면서 실제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주주들이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 구조인데 PF한테 매각한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일단 PF한테 요즘 매각될 때는 예전에는 시가총액 3천억인데 수년금도 3천억이고 뭐 순이익도 한 300억 벌면 그 가치를 인정을 되게 못 받았는데 요즘에는 회사를 그냥 쪼개버립니다. 네. 실제 사례가 있었죠. 케이블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수년금 한 3천억 있었고 네. 근데 그 케이블 하는 그 케이블 TV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케이블 TV. 케이블 TV 하는 회사를 이제 위성 TV 하는 회사로 매각을 할 때 네. 회사를 둘로 쪼개가지고 현금과 기타 통신업 하는 회사를 상장회사로 전속을 시키고 케이블 통신 산업 하는 회사를 매각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매각을 했었을 때 그만큼 돈이 또 4천억대 큰 돈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회사는 매각이 되고 나서 그 남은 회사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순현금과 기타 통신업 자잘한 매출만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시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자본이나 순현금이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M&A 시장에서 이미. 분할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PF가 이제 실제로 인수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흐름도 똑같습니다. 결국 PF의 목적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업이 뭐 100년을 영생할지 그런 관심 없습니다. 네. 5천억에 사서 1조에 파는 게 PF의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네.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반복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를 우상향시켜야 됩니다. 배당도 굉장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안전마진이 필요해요. PF도.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산업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사고 매각하고 효율화시키는 건 전문가들이지만 네. 그 산업 자체의 어떤 생태계에서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마진인 어떤 배당이 필요한 거고 아, 그래서 배당이 높아지는 거는 수많은 PF들이 인수하고 나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배당의 성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자본 효율화뿐만 아니라 자산 효율화도 또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산업을 키우고 어떤 비영업 자산을 매각시키면서 최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남은 기업들이 어떤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한 어떤 기업 가치의 증대는 앞으로 공식화된다. 이건 공식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공식이 이제 뭐 대회에 공표하고 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수학 공식처럼 네.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이런 공식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사모펀드에게 소유권을 팔거나.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평생 이뤄낸 건데. 근데 이제 그 어느 점점 쪽으로 방법이 가든지 간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네. 갈 수밖에 없다.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고 기업 가치들이 높아지고 그게 곧 국부가 늘어나고 하면 좋은데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내는 것도 또 당연시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네. 하고 그거 있더라고요. 그 ETF 한국투신운용의 브랜드가 에이스. 네. 에이스를 앞에 달고 있고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네. 요거는 이제 액티브 ETF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뭐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마치 펀드처럼 특정 종목을 담았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ETF. 네,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 주주환원 가치주예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기업을 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배당 성향이 10%도 안 돼요. 근데 글로벌 평균 배당 성향은 30-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어떤 그런 변화의 바람이 사회적으로 불었었을 때 네. 그 기업이 배당 성향을 계속 10% 미만으로 두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주총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계속 요구를 할 거고 이번 주총에서 표대결에서 설령 기업이 이겼다 한들 그 다음 주총 때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오게 될 거예요. 이 흐름의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축이 계속 맞물리면서 가속도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 점점 강해질 거고요. 네. 그런 어떤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어떤 펀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테마적으로 컨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산업 내에서 상장사 중에서 이런 어떤 지배구조를 동반하는 주주환원 정책의 큰 변화를 결국 담아내겠다라는 펀드이고요. 네. 네. 그렇게 담아내려면 사실은 그 기업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퀀트로에서 PBR이 낮네? 이런 접근은 정말 유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네. 네. 그 기업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고 경영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영을 해왔고 승계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세는 어떤 아이템을 또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부 상황과 그 기업의 최소 지난 10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감지하고 있어야 그 변화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서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주환원으로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업들, 변화할 네. 수 있는 기업들. 그러면 이게 주주환원을 원체 잘 하던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주환원을 잘 할 것 같은 기업이에요? 아니면 행동주의를 통해서 좋게 만들 기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로 지금보다 앞으로 변화가 수반될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적게 했는데 행동주의가 들어왔든 아니면 기업 스스로 경영진이 각성을 했든 결국 주주 환원율을 앞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배당만을 따졌을 때 뭐 예를 들면 KTNG 같은 기업을 사례로 들면 네. 뭐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예, 큰 이슈였잖아요. 네. 많은 어떤 여러 개 자산운용사가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표대결까지 갔었던 사례들인데 대표적으로 배당 확대, 네. 그리고 기업 분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부문과 인삼공사 네. 부문을 분할하라. 물론 그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주주환원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앞으로도 충분히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냥 배당 한 가지만을 보면 KT엔진은 배당 성향이 이미 55% 60%거든요. 네. 그런 기업보다는 지금 배당 성향이 5% 6%인데 네. 평균인 30%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배구조의 어떤 변화가 니즈가 충분히 있는 네. 기업들이어야 할 거고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순히 자산 가치가 많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또 상위 몇 개는 홈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이스 주주 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를 봤는데 종목명은 제가 네. 언급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하면 되죠. 이거는 제가 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네.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그 회사에서도 공표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직접 언급하시면은 또 부적절할 수가 있어서. 그건 맞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도 충분히 그냥 바로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온전히 수혜를 담아내겠다라는 거고 제가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들도 돈 벌고 회사도 돈 벌고 매니저도 돈 벌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좋은 사례를 사실은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적도 많았었고 사실 한국 펀드 시장이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펀드들이 해줄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소액 주주로서 피해를 본 사례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일반 투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 투자라서 피해를 안 입은 게 아닙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 진절머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빼놓고 나머지 주들은 다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이런 프로에 나오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가가 빠지면 누구나 속이 상하죠. 네. 근데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고 네.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고 그 얘기하면 또 욕 엄청 먹죠. 예, 항상 거기서 굉장히 너무 민감도가 큰데 네. 물론 불법 공매도나 이런 것도 당연히 근절돼야 되고요. 그럼요. 예,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공매도는 정상적인 어떤 하나의 제도고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공매도에 대한 분노 게이지의 20%만 주주 가치 제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로서 그 권리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는 걸 했었을 때 한국의 자본시장의 질이 얼마나 좋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사실은 한국에는 아직 ETF 중에서는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ETF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ETF를 사실은 낸 거고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꼭 이 ETF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어떤 저희의 전반적인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도 저희 이런 활동들이나 어떤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접하게 될 어떤 주주 환원과 제도적 변화, 사회적 변화 이런 기업들의 자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어떤 큰 무브먼트가 저희한테 이롭게 발생될 수 있는 이 임팩트가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에 나올 만한 산업구조도 그렇고 1세대 분들의 퇴진도 그렇고 중요한 시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주로서 정말 얻어가야 되는 시기이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시기고 정말 우리가 같이 행동해야 되는 시기이고 근데 이 변화들이 과거에 안 통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안 돼. 약간 좀 그동안 패배주의에 좀 휩싸였던 것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쉽지 않았던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축이 움직이 이상 이 게임은 안 끝납니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벌었던 어떤 그런 수익가치, 자산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곡간이 있으면 그 곡간에 있던 어떤 곡식들을 함께 나눠 가지기 전까지 문고리를 계속 건드릴 거예요. 이 문간을 열어줄 때까지 안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 시장의 자본적 질을 높여줄 거고 네.
투자자들이 드디어 좀 한국 시장에 있던 디스카운트를 벗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 많이 보게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완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고, 결국에는 한국 시장의 어떤 주식 시장이 퀄리티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은 못했어도 주주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이제 주주 운동을 하겠다. 네. 이런 젊은 분들도 많이 네.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그냥 의결권 네. 위임장 한 장을 쓴다라든지 전자투표에 참여한다라든지 그렇죠. 한 5분이면 될 만한 일들이 또 세상을 같이 바꿀 수 있는 거라서요. 주주 행동주의, 액티브 뭐 이런 또 ETF도 포함을 해서 이런 쪽으로 사실은 좀 돈이 들어와야 그래야지 좀 이런 목소리 내는데도 좀 힘이 실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우리 김기백 팀장님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 이야기부터 정말 꼭 필요한 주주 행동주의 이야기까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승전결이 저는 되게 뚜렷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 이야기하면 결국 결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돼야 된다. 네. 지배구조 문제 해소를 해야 된다. 네.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개선이 돼서 네.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오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기백 팀장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